민월련의 미디어 탈곡기 991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우! 네, 안녕하세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 저는 미디어 교육팀 활동가 김봄빛나래입니다. 네, 저는 정책모니터팀 활동가 박채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월요일인데 어떻게 박채린 활동가는 주말을 잘 보내고 오셨나요? 잘 쉬었어요? 네, 아주 잘 쉬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살 좀 찌고 왔습니다. 맛있는 거 뭐 드셨는지 자랑 좀 해보세요. 뭐 드셨어요? 한식이요, 밥이요. 아, 그렇죠. 밥, 한식. 전 한식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네. 나이 든다고 느낀 건 약간 이탈리안 음식 아니면 약간 햄버거? 뭐 요런 것보다 한식이 너무 먹고 싶을 때. 맞아요. 저도 햄버거 이런 거 먹으면 이제 소화가 잘 안 돼요. 얼마 전에 제가 장염이 좀 심하게 와가지고 제가 좀 아팠잖아요. 아, 근데 제가 고등어 조림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살면서 내 한평생 고등어 조림을 먹고 싶어가지고 눈물이 났던 건 또 처음이었네. 그래서. 건강한 식단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네요. 맞아요. 아, 그렇게 또 맛있는 한식을 또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면서 오늘 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박채린 활동가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언론 보도 문제를 짚는 월요일 미디어 이슈 브리핑 시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두 개의 이슈를 이야기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해볼 건 노원구 일가족을 살해한 김태현 보도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보도가 잘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보죠. 남자친구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살인을 저질렀다. 이렇게 나와서 처음에 보도가 이렇게 많이 쏟아지다 보니 지금도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김태현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했고 그리고 집 앞을 찾아와 기다리기까지 하는 그런 스토킹을 일삼은 스토커예요. 살인을 저지른 날도 택배 기사로 좀 위장을 했었죠. 네, 사건 순서대로 살펴보면은 사건이 발생한 날은 3월 23일입니다. 네. 김태현이 이제 퀵 배달 기사로 위장을 해서 자기가 스토킹을 일삼던 이제 큰딸 집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큰딸과 큰딸의 동생, 어머니를 살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3일간 그 집에 머물면서 뭐 휴대전화를 초기화한다거나 이제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25일 날에 이제 그 딸의 친구들이 연락이 안 된다라는 그런 신고를 경찰에 하고 이제 경찰이 출동을 해서 이제 김태현을 그 아파트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네. 근데 김태현은 당시에는 거실에서 자해를 시도를 해서 중상을 입은 상태이고 그래서 김태현은 26일 날 수술을 했고요. 그리고 26일 날 이제 노원 경찰서에서 이제 김 씨를 이런 사건으로 붙잡았다. 연락을 받지 않자 앙심을 품고 만남을 거부하자 이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되게 사람들이 많이 분노를 해서 국민청원이 이번에도 올라왔어요. 맞아요. 국민청원에 많은 분들이 이제 제대로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4월 5일 날에 이제 김태현의 신상이 공개가 됐어요. 네. 그래서 사진도 공개가 됐고 얼굴 공개하고 그 카메라 앞에서 뭐 송구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한 정황이고요. 남자친구가 헤어진 여자친구의 앙심을 품고 살인을 저질렀다. 그 오보가 어떻게 나왔고 어느 언론사에서 했을까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건 발생 때부터 기사를 다 살펴보니까 이제 3월 26일 뉴스원 기사가 첫 기사였어요. 통신사 기사군요. 네. 제목이 노원 아파트 피살된 세 모녀, 주민들, 큰딸과 헤어진 남친 범행. 그러니까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이제 기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제목에도 단 건데 보면은 주민들 사이에서는 뭐 김태현과 그 딸이 연인 관계였다. 헤어진 상태였다는 말이 오고 갔다. 그러니까 주민들 얘기만 듣고 쓴 건데 사실 주민들이 잘 모르고 그쵸. 말씀하신 거죠, 주민들도. 그런 거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제목에 좀 넣어서 오보를 양산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지금까지의 타임라인 이런 거를 박채린 활동가가 지적을 하면서 처음 오보가 나왔던 거 왜 나왔는지 짚어주었는데 오늘 저하고 박채린 활동가가 좀 중점적으로 지적을 하고 싶은 지점은요. 이렇게 무참하게 일가족을 살해한 사건, 스토커 김태현이 일가족을 살해한 사건을 굉장히 무슨 흥밋거리로 소비를 하고 선정적인 보도를 일삼는 언론 보도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 지적을 할 부분은 이 사건이 자꾸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명이 지어져서 보도가 된다는 겁니다. 네, 이 사건이 처음 발생을 했을 때 이제 세 모녀가 피살당했다.
네, 맞아요. 세모녀가 살해당했다. 이렇게 사건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세모녀 피살, 세모녀 살해가 이제 네. 그 기사의 헤드라인을 장식을 했는데 이제 김태현이 얼굴이 공개되고 이름도 다 신상이 공개가 됐잖아요. 공개됐잖아요. 그 이후에도 세모녀만 이제 부각하는 그런 제목의 기사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뭐 세모녀 노원 세모녀 살인, 노원 세모녀 피살 이런 식으로 이 사건이 이제 네이밍이 돼서 사실 세모녀 그 가족에게만 약간 포커스가 가고 김태현은 그냥 빠져버리는 그러니까요. 그런 기사 유형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김태현에 되게 많이 분노를 하고 있지만 기사는 오히려 세모녀만 약간 부각하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예전에 보고서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중심으로 네이밍을 해야지 이제 가해자의 잘못이나 네. 가해자의 잘못을 막기 위해서 우리 사회는 뭘 더 해야 되는지에 네. 대한 관심으로 간다. 뭐 이런 지적을 했었죠. 네, 저는 하나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이게 일가족 살해인데 자꾸 세모녀라고 되니까 아빠라는 존재가 있어야지만 가족으로 인정이 되는 것처럼 자꾸 보도가 되는 게 전 이것도 문제다. 일가족 살해인데 자꾸 세모녀라고 워딩을 하는 것도 좀 문제다. 이렇게 좀 지적하는 시민분들 많더라고요. 저도 공감을 하는 바여서. 네, 그런 기사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정상가족이 아니라서 세모녀라고 붙이는 기사도 있었어요.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쪽에서는 여성이 살해당했다는 거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세모녀라는 게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뭐 이렇게 해서 우선은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 보도가 되는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러한 어떤 강력 범죄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저희가 매번 지적을 하는 게 피해자를 중심으로 사건명을 짓지 마라. 뭐 땡땡이 사건이라면서 거기에 피해자의 이름을 넣지 마라. 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꼭 왜 그래야 하냐? 이게 무엇이 잘못됐냐? 오히려 그 뭐 피해자를 추모한다든지 더 이렇게 피해자 중심으로 했을 때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같이 고통을 느끼고 분노하고 슬픔을 느끼면서 여론이 좀 더 형성되는 것이 있지 않느냐라고 또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명을 짓는 게 사건의 본질을 비껴나가고 재발 방지와 예방에 전혀 도움이 안 돼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박채린 활동가가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2012년 나주에서 일어난 고종석 사건입니다. 이 사건도 초기에는 피해 아동의 이름이 이제 사건명에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피해 아동에 대해서 집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사가 어떤 식으로 흘러갔냐면 피해자의 집 위치를 위성 사진으로 공개를 한다거나 가족에 대해서 좀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피해자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도망치듯 집에서 나와야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 보고서에 이제 조선일보가 조두순 사건 피해자 이름만 43번을 언급한 기사를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 이후에도 좀 찾아보면은 그런 비슷한 행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뭐 아주경제 온라인판 기사라든지 이런 기사들에서는 여전히 이제 피해자 이름을 언급하는 행태를 지금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조두순이라고 하면서 피해자 이름을 넣어서 뭐 안타깝다 맞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보도들이 많은데 그런 걸 최대한 지양하자고 저희는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체육계 미투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그 폭로를 했던 피해자들의 이름으로 자꾸 기사들이 나왔었어요. 네, 그게 얼마 전,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된 사건은 아니어서 다들 그렇죠. 기억을 하실 텐데, 이제 그 심석희 선수가 자신의 코치, 조재범 코치에게 이제 성폭력 당한 것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그 당시에도 코치보다는 심석희 선수의 사진을 계속 기사에 싣는다거나, 맞아요. 심석희 선수의 이름만으로 이제 기사 제목을 적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도 많은 분들이 피해자에게 집중을 할 게 아니라 가해자, 그리고 가해자의 범행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많았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시민들이 자꾸 문제를 제기하니까 좀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지점은 시민들이 계속 지적을 해요. 피해자 사건명 하지 마라. 가해자로 이름을 바꿔라. 이러한 문제 제기가 있다 보니까 조두순 사건 혹은 조재범 사건 이런 식으로 명칭이 좀 변화하는 점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좀 이번 사건에서도 김태현의 그 스토킹 살해 사건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얘기하고요. 이뿐만 아니라 박채린 활동가하고 함께 스토커 김태현 살인 사건 보도를 살펴보자. 오늘 방송을 위해서 어떤 보도들이 나오고 그중에 문제적인 보도들이 뭐가 있냐.
저희가 찾아보고 정말 5분도 안 돼서 진짜 5분도 안 돼서 박찬일 활동가가 저한테 이렇게 문제 보도가 많네요 하고 저한테 기사들을 막 보내줬는데 심지어 유형도 너무 다양했어요. 문제 보도들이. 좀 얘기를 해보죠. 제일 먼저 눈에 띈 거는 주변인 인터뷰였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인 인터뷰는 사실 사건과는 무관해요. 주변인들이 김태현에 대해서 뭐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그런 근본적인 원인과는 좀 무관하고 좀 다른 데로 관심을 돌릴 수 있는 측면도 있고 또 내용을 살펴보면은 주변인들마다 김태현에 대한 평가가 다 달라요. 그리고 그 주변인의 말을 믿을 수 있는가? 의심이 드는 사례도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뉴스원 기사인데요. 김태현 소유욕의 군시절 도벽, 허세 자존심 셌다. 요거는 김태현의 훈련소 동기를 찾아서 그 사이에 어떻게 찾았는지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네. 김태현이 뭐 도벽도 있었고 자존심도 셌고 뭐 욱하는 성격이 있었다. 뭐 요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제일 제가 황당했던 거는 김태현과 같이 게임을 했던 유저들을 찾아서 인터뷰를 한 거였어요. 이게 MBN 기사인데 이제 단독을 붙여가지고 김태현 게임 잘했고 조용한 성격, 유저들 증언이라는 기사입니다. 이거를 뭐 갑자기 게임을 잘했고 조용한 성격인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왜 알아야 돼요? 난 모르겠는데. 그렇고요. 예, 비슷한 유형인데 이제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게임 매너 좋던 김태현이 살인자라고 소름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이게 보면은 이제 여러 명의 이제 같이 게임했던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그 게임했던 사람들을 살펴보면 한 번 같이 한 거예요, 게임을. 그 게임 자체가 일회성이라서 이제 목소리를 이제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하는 게임인데 뭐 욕도 안 했고 뭐 되게 나이스하고 친절했다. 뭐 요런 내용을 실은 거예요. 그래서 짜증 확 나버렸어 지금. 네. 아니 게임을 한 번 같이 한 사람들이 김태현을 얼마나 알 수 있으며 이 사람들이 인터뷰 대상으로서의 가치가 있는가 하는 의문도 들었고요. 심지어 단독 붙여서 굉장한 뭐라도 있는 것 마냥 지금 기사가 나온 거잖아요. 그 지점 되게 어이가 없고. 네. 그러면 앞에 이제 또 그 군 시절 때의 증언이랑 또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PC방 사장님도 인터뷰를 했어요. 김태현이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는 되게 성실하고 순진하고 착했던 사람이다라는 증언을 이제 PC방 사장님은 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이 사건에서 왜 필요한지 전혀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김태현을 제대로 보여주는지도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 기사이고 그러면 왜 이 기사들이 나왔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냥 사람들이 김태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니까 그냥 이목을 끌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는 이런 보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이런 보도를 보면 워낙 또 시민분들이 댓글로도 얘기해 주실 수 있잖아요. 이런 기사 쓰지 마세요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더 많습니다. 자극적인 이슈거리를 찾아가지고 좀 두 번째로 얘기해 주실 거는 뭐 범죄 영화의 주인공을 만들고 싶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뭐예요 이건? 이게 뭐냐면 이제 범죄자를 되게 악마화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뭔가 되게 이중성이 있다거나 되게 악랄한데 사람들한테는 뭔가 친절했다거나 이런 스토리를 좀 만들고 싶어하는 기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의 행태가 이제 SNS를 뒤져서 이제 그 사람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나를 좀 찾아보는 거예요. SNS를 털어서 매번 뭐 예전에 뭐 N번방 사건 때나 계속 반복됐던 행태인데 네. 이번에 김태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의 반려견이 죽자 뭐 좋은 곳으로 가 사랑해 이런 글을 남긴 SNS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태현이 되게 이중적이다라는 이중적이지 않냐라는 기사를 쓴 건데 이제 네. 세계일보 제목을 보면은 바로 그게 드러나요. 제목이 반려견에게 좋은 곳으로 가 세모녀 잔혹살해 김태현 SNS에서 드러낸 이중성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그리고 뭐 비슷한 유형인데요. 이제 이런 잔혹한 범죄자가 나타나면 뭐 소시오패스 아니냐, 사이코패스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죠. 근데 이것도 저는 좀 조심해야 할 게 이제 주변에 이제 범죄자들을 보면 되게 평범한 사람인 경우도 많고 그냥 되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범죄자인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뭐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라는 그런 진단이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검사를 한다고는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오늘 오전 7시 뜬 기사를 보니까 이제 오늘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김태현이 그런 기질이 있는지. 그래서 사실 이제 김태현과 가장 가까이서 그를 조사하는 사람들은 아직 조사를 아무 말을 안 했겠죠.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이제 김태현을 직접 본 적도 없고 그냥 사안만 몇 개 아는 사람들이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기자들은 그거를 이제 제목에 딱 달아서 사이코패스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특이한 사람이다. 좀 주변에서는 보기 어려운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프레이밍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지점도 저는 문제라고 봤고, 제가 제일 좀 이렇게 화가 났던 지점이 그 김태현이 얼굴 공개, 마스크 벗고서 이제 기자들 앞에서 이제 본인의 심정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언론 보도들이 김태현이 울먹거렸다라는 내용을 헤드라인으로 뽑아가지고 그렇게 보도를 하는 것도 저는 참 마음이, 그 김태현이 울먹거린 게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겠거든요. 네, 이것도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진짜 하등 쓸데없는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사상 쓸데없는 기사들? 아니, 김태현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법이나 그런 데 어떤 허점이 있어서 이걸 사전에 맞지 못했는지 그런 데 관심을 가지지 않고 김태현의 입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과를 했느니 안 했느니 뭐 울먹거렸느니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니 막 이런 거를 하는 게 범죄자한테 마이크를 많이 주는 것이 어떤 이 사건을 막는 데 효용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 지점에서 저희가 여태까지 좀 문제 보도를 지적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이제 문제 보도는 다 알려드렸으면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어떤 보도가 필요한지 어떤 거를 저희 이제 기자들이 써야 하는지 좀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스토커 김태현의 얼굴도 공개가 됐고 신상도 공개가 된 만큼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좀 문제 해결을 돕는 도대체 어떤 법의 허점이 있었나 이런 지점을 짚어보는 보도가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 또 불필요하게 피해자와 그 피해자 가족들의 신상을 드러내는 보도는 지양 수준이 아니라 그냥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 사건이 특히 여성들이 이제 결정적으로 분노하게 된 계기가 봄빛날의 활동가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스토킹에 의한 네, 맞습니다. 살해 사건이기 때문인데요. 일단 그전에도 이제 여성들은 스토킹은 강력 범죄 전조 현상이다. 그래서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계속해 왔어요. 근데 엄청 오랫동안 요구를 했는데 이제 지난 3월 24일에 겨우 이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분노하는 거는 이제 이 법이 9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김태현은 이 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요구했던 거를 좀 더 빨리 듣고 빨리 깊이 살펴보고 그 조항을 마련을 했으면은 김태현도 처벌을 하고 심지어 그 3명의 여성이 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들이 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언론들이 잘 지적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렇죠. 스토킹 지금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하더라도 그 처벌법이 또 허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찾는 기사가 필요한데 그런 기사는 상당히 드물었어요. 근데 없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드물었지만 있었다면 네. 그 보도들 좀 얘기해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몇 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경향신문 사설인데요. 제목은 스토킹 범죄 위험성 보여준 노원 세무녀 살해. 이런 기사입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스토킹은 지금껏 경범죄 수준의 처벌에 그쳤다. 이렇게 스토킹의 심각성을 무시한 것이 이번 같은 강력범죄를 막지 못한 이유이다. 직접적인 협박, 폭행뿐 아니라 장기간 지속적으로 쫓아다니며 접근하고 기다리고 지켜보는 것도 엄연한 폭력이다. 결코 가볍지 않다.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스토킹이 되게 가벼운 범죄다. 범죄 축에도 끼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옛날에는 심지어 그랬어요. 너가 인기가 많으니까 뭐 너가 예뻐서 그런 거야. 인기 많아서 좋겠네. 이런 분위기조차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문제가 있다. 네. 이제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제 한국일보 기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구체적인 방안들을 좀 더 추가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제목은 김태현 범행 보름 전 스토킹 벌금형 처벌법 일찍 시행됐다면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네. 스토킹 범죄는 보복 위험성이 높은 만큼 법적 보호망이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주변 동료들까지로 확대돼야 된다. 이런 지적도 했고요. 그리고 그 피해자 보호 명령제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게 뭐냐면
그 스토커 처벌법상 피해자가 보호 조치를 원할 때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고 그 과정이 좀 까다롭다고 해요. 시간이 좀 걸리고. 그래서 시간이 걸리게 해서는 안 되고 이게 즉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 명령을 신청하고 이제 중간에 간소해야 된다. 그래야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네. 한국일보는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을 한번 살펴볼게요. 요거는 이제 신상 공개와 관련된 기사인데요. 네. 서울신문이 이제 국민 분노 게이지 따라 달라지는 신상 공개라는 제목으로 김태현의 신상 공개가 과연 적법했는가? 그러니까 뭐 너무 분노 여론이 거세다 보니 좀 그런 눈치를 보고 신상 공개된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가 김 씨가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을 그렇죠. 했고 범행을 모두 시인했고 그다음에 범행 도구 등이 이제 충분히 확보됐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는 신상을 공개했다라고 하는데 네. 사실 과거에 비슷한 유형의 사례들을 보면은 좀 고무줄 잣대인 측면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그 박사방에서 디지털 성폭력을 주도한 조주빈 같은 경우에는 사진과 함께 이제 얼굴도 공개가 됐는데 이제 공범인 강훈이나 남경읍 등은 이름과 나이만 공개된 측면이 있고요. 네. 그리고 2016년 5월에 강남역 살인 사건에서는 이제 피의자 김모 씨는 좋은 병을 이유로 신상에 공개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같은 날에 이제 수락산 살인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그때도 정신질환에 의한 살인 사건이었는데 이 사람은 신상을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달에 발생했던 그 수락산 살인 사건 피의자 김학봉 씨 같은 경우는 그 강남역 살인 사건의 김모 씨랑 동일하게 정신 질환이 있었는데 네. 한 명은 신상이 공개가 되고 한 명은 신상 공개가 되지 않았다. 네. 이 지점에서 좀 고무줄 잣대라고 보신다 이거죠. 네, 그래서 요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요번 사건은 보통 이제 신상을 공개를 하면은 사진까지는 공개를 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송하는 과정에서 이제 얼굴을 드러내는 방식인데 이번에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사진까지 공개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어떤 근거 다른 사건과 비교했을 때 이게 뭔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공개를 한 것이냐 뭐 이런 지적도 좀 의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지점은 그렇다면 이제 범죄자들의 신상 공개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확실하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네. 범죄자마다 좀 달라지는 신상 공개에 좀 문제를 지적했다. 이 점에서 좀 좋았다고 짚어보신 거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실은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저는 앞에서 말했던 그 스토킹 범죄자들 그 처벌법 문제가 전 조금 더 빠르게 입법이 됐더라면 그동안 너무 경범죄로 봐왔던 범죄로 안 보는 시각도 많았어요. 앞에서 말했던 그런 뭐 너가 예쁘니까 너가 인기가 많으니까 부럽다 이렇게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도 있었다라는 점에서 저는 좀 이게 이 스토킹이라는 게 좀 더 중대 범죄였고 사회적으로 이게 굉장히 큰 문제다라는 지적이 있었더라면 지금 이번 사건이 또 안 일어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관련해서 좀 법들이 마련이 돼 있고 했더라면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안타까움이 남고 그 김태현 보도를 저는 이제 뭐 사이코패스 검사한 거 이제 분석 결과 나오고 한다면서요. 이 사건이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잊혀지지 않고 이번 사건을 이후로 스토킹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사회가 문제 인식을 가지고 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좀 요렇게 마무리를 해보고요. 두 번째이자 오늘의 마지막 이슈. 매번 3개 하다 2개 하니까 조금 기분이 이상해요. 네, 오늘 마지막 이슈는 코로나 백신 보도 중에 좀 문제 보도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4차 유행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 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러한 우려 속에서 백신은 그래도 좀 차질 없이 접종이 진행돼야지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문제가 있다라는 우려가 좀 잦아들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히려 아스트라제네카 문제 있는 게 맞다라는 데 좀 힘이 실리고 있다고 해요. 네, 실제로 지난 4월 7일에 이제 유럽연합에서 백신을 평가하고 승인을 담당하는 기관이죠. 유럽의약품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이 매우 드물게 희귀 혈전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특히 이 혈전증이 보고된 사람은 대부분 55세 미만의 여성, 좀 상대적으로 좀 젊은 층에게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발표 직후에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를
이제 개발한 나라죠. 네. 그 영국은 18세에서 29세는 가능하다면 이제 다른 백신을 좀 접종을 하라라고 권고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10여 개국이 접종 연령대를 제한하거나 좀 중단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제이죠. 11일 날 이제 어떻게 접종을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은 30세 미만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다른 백신을 맞도록 한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네. 다른 나라를 살펴보면은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7일 현지 시간 7일 기준으로 앞으로 60에서 65세에만 접종을 한다. 아스트라제네카를.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56세 이상, 이탈리아는 60세 이상에게만 접종을 권고한다. 이런 제한 사항들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냥 궁금한 건데 원래 처음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고령층이 맞으면 안 된다라고 보도가 막 나왔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이제 오히려 고령층에게 더 효과가 있다라는 게 밝혀졌는데 당시에도 언론이 뭔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인데도 그러니까. 고령층이 맞으면 위험하다. 우리 백신 접종 계획이 실패했느니 이런 기사들을 엄청 많이 쏟아냈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지금 와서 보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0세 미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아닌 다른 백신을 맞아라 이렇게 권고가 나왔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혈전증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면 이 백신을 사용하는 게 맞을지,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를 30세 미만이 못 맞게 되면 앞으로의 백신 플랜은 어떻게 짜여질지 논의를 하고 좀 국민들의 의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과정이 분명 필요한데 박채린 활동가는 이제 언론 보도를 지적하자고 해서 오늘 이 이슈를 가져온 거잖아요. 좀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네, 그 EMA 발표에 따르면 확실히 아스트라제네카에 일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 EMA는 그럼에도 부작용보다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그 백신을 맞았을 때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접종은 계속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수치를 보면은 10만 명당 1명 정도가 혈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 혈전이 생긴다 하더라도 즉시에 조치를 하면은 큰 피해는 막을 수 있다라고도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뭔가 백신의 계획이 모두가 다 무산이 되고 막 되게 혼란스럽고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일부 기사를 보면은 우리 백신 접종 계획은 다 망했고 끝나버렸어. 엄청 큰 혼란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호도하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얘기해 주시죠. 이제 일단 몇 개 기사는 제가 제목만 읽어드릴게요. 네. 한국경제 4월 9일자 기사의 제목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사실상 의료 재개. 의료계는 국민 상대로 러시안 룰렛 하나. 이런 제목이고요. 네. 그리고 4월 8일자 이제 역시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접종률 이스라엘 61%, 미국 32%, 한국 2%. 백신 전쟁 완패. 완패. 네. 그리고 중앙일보 4월 9일자 기사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대혼란, 770만 명 대안이 없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런 것만 보면은 이제 EMA 발표하고 톤이 너무 다르죠. 그렇죠. 이미 우리나라는 끝장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리고 근데 이제 내용까지 소개해줄 문제 기사도 있나 봐요? 그렇죠. 이게 좀 심각하고 좀 문제가 많다. 이런 기사는 이제 내용까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4월 6일자 기사인데요. 네. 제목은 아스트라 접종 비상. 2분기 대상자만 770만 명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네. 여기에서도 앞에 이제 설명드렸던 기사와 비슷하게 정부의 백신 전략이 사실상 실패한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이제 백신 실패라는 말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을 했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가 이제 미디어스와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뭐라고 말을 하셨냐면 보통 백신 이상 반응 인과관계가 증명되더라도 10만 명에 1명 내지 발생을 하고 조기 진단 시 회복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접종을 하고 주의 깊게 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리고 다만 지금 상황은 대규모 접종을 하다 보니 숫자가 많아 보이는 건데 10만 명당 1명꼴이라면 접종을 하는 게 이득이 훨씬 크니까 주의하면서 접종을 하라고 공고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한국 기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잘 알지 못하면서 이제 기사를 쓰고 있다라는 비판을 한 것입니다. 네. 이 기사들을 살펴보면은 되게 무리하게 좀 백신 실패했다. 네, 그리고 정부가 실패했다. 잘못했다라는 내용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다음 소개해드릴 기사는 너무 큰 무리수를 던진 기사입니다. 뭡니까? 제목은 4월의 일자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부럽네요. 백신이 돌려준 영국의 일상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부럽네요. 영국의 일상? 네, 영국이 너무 부럽다 한마디로 이런 내용인데요. 네. 이제 국제면에 특파원 다이어리로 실린 건데 이제 영국에 이제 있는 기자가 썼다는 거죠. 조선일보 기자가. 기사 내용을 읽어드리면 코로나 3차 유행 조짐의 봉쇄령을 강화하고 있는 유럽 대륙 국가들과 달리 백신으로 무장한 영국이 일상을 되찾고 있다. 영국인들에게 평소의 삶을 되찾아준 건 백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영국은 우리나라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매일 훨씬 비교도 안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봉쇄 조치도 저희보다 더 저희는 봉쇄라고 할 만한 것도 없는 상황인데, 이제 봉쇄 조치가 조금 완화된 수준이고, 그리고 수치만 보면은 부럽네요라는 말을 절대 할 수 없다는 게 아주 쉽게 드러납니다. 해당 기사가 실린 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영국의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4,400명이었어요. 4,400명. 같은 날 이제 한국의 일일 확진자 수를 보면은 550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누적 사망자 수를 보면 영국은 12만 6천 명인데 한국은 1,700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만 단순 비교해봐도 부럽다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무리한 기사를 쓴 것이죠. 좀 그런 거를 저는 그러니까 이거 실은 제가 이제 같이 화면에 띄워드릴 텐데 기사를 보면은 공원에 이렇게 좀 누워서 쉬고 돗자리 깔고 이렇게 다 같이 있는 그런 모습을 실으면서 부럽다. 영국이 이렇게 좀 일상을 되찾았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지금 시기에 그런 사진을 저는 쓴 것도 솔직히 좀 문제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마스크 쓰고 해야 아직 코로나19가 종식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백신이 그런 일상을 되찾았다면서 그런 사진을 쓴 것도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부럽다고 하기엔 수치적으로 그렇죠. 말하기 굉장히 억지스러웠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해보는데 저는 이런 보도를 보면서요. 정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아서 시민들에게 발생하는 부작용을 걱정하는 기사는 전 당연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그런 기사는 있어야죠. 혈전이 발생하면 어떠한 전조 증상이 있고 그리고 어떠한 경우까지 갈 수 있는지 그때 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 10만 명 중에 한 명이 내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보도가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뭐 정부가 실패했다, 무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기사를 쓴다는 게 너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프레임을 만드는다, 언론이. 좀 그런 지점에서 지적을 해볼 수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영국과 같은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코로나19 대응이 별로다. 좀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문제는 억지스럽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영국인들이 이 기사에 대해서 이제 글을 남긴 것들을 이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서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케빈 그레이라는 영국 서섹스대 교수라는 분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조선일보의 기사를 보고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조선일보는 영국의 생활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보도했다. 나는 영국에 있는 것보다 한국에 있는 것이 더 낫다. 라고 적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4일날 같은 날에 영국 출신 프리랜서 기자 라파엘 라시드라는 분은 이 기사는 너무 많은 오해 소지가 있다. 물론 영국 내 백신 상황은 좋은 소식이지만 기사에서처럼 영국이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길은 사실 꽤 멀다. 영국 가족과 모든 친구들은 내가 한국에서 비교적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음을 부러워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제 많은 학자들이 좀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영국이 부러운 분들께라는 제목의 저격을 글에서 했네요. 영국이 백신의 빠른 개발, 확보, 접종으로 반전을 이뤄냈다. 대단한 성과이고 우리도 빠른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면서도 그런데 영국 공원 사진 몇 장 보여주고 부럽다거나
우리 정부가 무능하다라고 말하는 건 연구자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사망자 수, 확진자 수 등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살인활동가가 지금 뭐 영국의 교수님이나 기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전문 연구원 분들이까지 어떤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점까지 이야기했는데 실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영국이 너무 부러워요 라는 기사나 정부의 백신 정책이 실패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기사가 아니라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어느 정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면 정말 어떻게 문제가 되는 건지 검증하는 보도도 너무 필요하다고 보이고 그리고 저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10만 명 중에 한 명꼴로 나타나는 혈전이라고 할지라도 그 혈전이 그 한 명이 내가 되면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혈전이 발생했을 때 난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어떠한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좀 그런 점을 지적해보는 기사가 나오면 좋겠는데 그런 거를 실상 좀 찾아보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박채린 활동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백신 보도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좀 얘기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봄빛나래 활동가가 지적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가장 독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은 혈전의 가능성이 나에게 있느냐. 네, 그리고 내가 혈전이 생겼을 때 의료진이 신속하게 나를 치료해 줄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런 설비가 잘 갖춰져 있는지 일단 확인을 하길 원할 거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일단 그 백신 접종 일정에 차질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추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부가 발표한 추후 일정에 대해서 이제 정말 실현 가능한지, 뭐 미비점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따지는 기사가 필요했고요. 그리고 둘째로 앞에서 저희가 계속 본 것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문제 보도가 불안을 막 키우는 보도였잖아요. 그래서 불안을 키우는 보도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국민에게 안심을 시키고 그다음에 문제점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될 것이고 이런 점이 부족하면은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보도가 계속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제가 기사를 보면서 좀 불안감을 키우는 되게 나쁜 유형으로 본 게 이제 3월 3일쯤에 이제 혈전으로 이제 2명이 사망했다라는 보도가 실렸어요. 네.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추후에 이제 혈전과 무관하다라는 게 밝혀졌거든요. 네. 그 기간에 이제 언론의 보도 태도를 보면은 이제 혈전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생겨났다는 엄청 크게 보도를 했어요.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관하다는 거에 대한 보도는 얼마나 있었어요? 무관하다는 되게 소극적으로, 되게 작게 보도를 하거나 보도하지 않은 경우가 일부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언론으로서는 되게 형평성도 없고 그다음에 불안감을 이제 부각하는 그런 나쁜 형태의 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약간 선택적인 정보만 이렇게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자리가 가까워서 기동량으로 듣기로 지금 정책 모니터 팀이 또 코로나19 백신 관련한 보도들을 또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네, 저희가 선거 끝나고 이제 백신이 공급되고 이제 타임라인을 쭉 적어가지고 그 시기마다 어떤 유형의 문제 보도가 나왔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그것도 곧 나오면은 이제 다시 한번 회원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또 방송에서 왜냐면 이게 코로나19 상황,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일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백신이기 때문에 좀 관련해서 보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정책 모니터 팀이 이게 다 같이 한번 분석을 해서 조만간 전해드리는 시간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해달라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 방송이 올라가는 시간이면 이미 끝났지만 저희가 곧 있으면 오늘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 관한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이게 혹시 안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 민주언론 시민연합 유튜브 계정에서 저희 토론회 했던 것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사건이 지금 진행이 됐고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지점은 무엇이 있는가 이야기하니까요. 그것도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언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